천국보다 아름다운 9회차 뇌피셜 예고편입니다. 천국의 아침은 언제나 잔잔했다. 해가 떠오를 때면 하늘은 투명한 빛으로 물들고 바람은 꽃잎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이곳의 시간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영원히 흐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해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킨 그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젯밤 꿈에 나타난 얼굴, 그녀가 결코 잊지 못했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손수건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희미해진 천 위에 삐뚤빼뚤한 자수로 새겨진 이름. 이해숙. 이름이 흔한 만큼 그 이름을 불러주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이름을 이렇게 정성껏 꿰매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시어머니. 평생 함께 지낸 건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해숙에게 남긴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다. 기억은 시간과 다르다. 오래된 기억이 반드시 흐릿한 건 아니고 짧은 기억이 반드시 가벼운 것도 아니다. 해숙에게 시어머니는 단 5년의 시집살이 기간 동안 누구보다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해숙은 사랑보다는 의무를, 공감보다는 규율을 배웠다. 시어머니는 사랑을 말로 하지 않았다. 대신 말 없는 눈빛과 때론 냉랭한 태도로 해숙을 길들였다. 그 시절 해숙은 늘 조심스러웠다.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널 때도 고개를 숙인 채 기척을 살폈다.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덜 미움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같은 하늘 아래 천국에서 환생을 준비 중이다. 기억을 잃고 새 삶을 시작한다는 말에 해숙의 마음은 뒤엉켰다. 기억을 잊는다는 건 정말로 용서하는 걸까? 아니면 도망치는 걸까?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었다. 아침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손수건을 흔들었다. 그 손수건은 그녀의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몰래 안겨주었던 물건이었다. 며느리로 살아야 한다는 그날의 말과 함께 해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너는 내 딸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나이가 들었고 그 시절의 감정들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과연 미워하기 위해 그 말을 했을까? 혹시 자신이 받은 시집살이를 그대로 되물림했던 건 아닐까? 누군가의 딸로 살아보지 못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한 일이 어쩌면 그 자신에게도 익숙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해숙은 이곳 천국에서도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육체는 없지만 감정은 있고 미움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리움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다. 환생을 앞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도 이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조심스레 개어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시어머니의 집이 있는 언덕 위로 향하는 길은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졌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그녀를 따라왔다. 쌀뜨물에 손을 담그며 울었던 날, 시어머니의 발소리를 듣고 숨죽였던 순간들, 그리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눈빛을 잠시 보았던 기억까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그때 그 눈빛이 생각날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이 천국이기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말을 걸어오는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엔 딸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까? 해숙은 천국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걸었다. 오늘은 그녀가 그 시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던 한 문장.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마음을. 해숙과 시어머니의 마지막. 해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시어머니가 있는 언덕 위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작은 팜플렛을 들고 있었다. 환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은 안내문이었다. 이젠 기억 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미련이 많아서 오래 머무를 수 없겠더구나. 해숙은 눈을 피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그 말 미웠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집 딸은 아니야. 그 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쥔 팜플렛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도 그 말 후회했단다. 잠시 흐르던 정막 속 해숙은 시어머니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고마웠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마음. 소미는 언덕 아래 오래된 정원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천국의 풍경 속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장소였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마주했다. 강정구. 과거의 형사였던 남자, 그리고 소미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존재. 그는 전보다 더 늙어 보였다.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증오에 가까웠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미는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와 함께 떠오른 기억은 짧은 플래시처럼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비 내리던 골목, 울고 있는 아이, 자신이 끝까지 안고 있던 아기 담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
도망치듯 멀어지던 그 장면. 그날 소미의 입술이 떨렸다. 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조용해졌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정구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소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살아있었나요? 그 순간 남자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끝에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살아있었어. 하지만 난 겁이 났어. 경찰이었지만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소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돌바닥이 그녀의 무릎을 스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알게 됐어요. 강정구는 자신의 죄가 무게를 더해가는 것을 느끼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소미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 슬픔, 그리고 아주 약간의 용서까지도 담긴 눈물이었다. 당신이 도망쳤다면 이제 그 죄는 내가 안고 갈게요. 강정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소미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도망칠 곳도 없고 잊을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들린 꽃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낙준이 건넨 작은 약속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정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기억은 이제부터 다시 쓸 거예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뒤에서 흐느끼는 남자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소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강했고 구름은 천천히 흘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자신부터라도. 그녀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밝았다. 해숙은 갑작스러운 말로 낙준을 놀라게 했다. 자전거를 타보고 싶어요. 낙준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금 여기서? 어릴 적 한 번도 못 배웠어요. 누구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시집 와서는 시간이 없었죠. 낙준은 그녀의 표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엔 어릴 적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천국의 자전거 공터로 향했다. 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흰 자전거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낙준은 자전거를 고쳐 세우며 익숙한 듯 페달을 살펴보았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해숙은 두 손으로 치마를 여미며 페달에 발을 얹었다. 그 말 꼭 엄마들이 아기 보면서 금방 걷겠네 하는 거랑 비슷해요. 낙준은 피식 웃으며 자전거 뒤를 잡았다. 자, 오른발 페달에 올리고 왼발은 바닥 밀듯이. 내가 뒤에서 잡고 있을게. 첫 시도는 비틀거렸다. 두 번째는 휘청였다. 그리고 세 번째 해숙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풀썩 풀밭 위로 넘어졌다. 괜찮아요? 해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프진 않아요. 근데 부끄럽네요. 그게 어디야. 나중엔 나 없이도 혼자 탈 수 있을걸요? 그들은 그렇게 여러 번 넘어진 끝에 결국 해숙은 몇 미터를 홀로 달릴 수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고 심장은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곁에 낙준이 있다는 것이 마음을 더 뜨겁게 했다. 어느덧 해는 지고 공터는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았다. 해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이 다쳤을 때 난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 아니라 허무였죠. 낙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주름지고 메말랐지만 너무도 따뜻했다.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런데 지금은 그는 숨을 들이켰다. 지금은 내가 당신을 안아줄 수 있어요. 당신의 청춘도 상처도. 지금부터 내가 다 안아줄게요.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위로, 이제서야 받게 된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살며시 말했다. 하늘에서도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낙준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이젠 우리 이 시간들을 다시 살아가요. 천천히 웃으면서. 바람이 언덕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전거 바퀴가 돌던 자국이 그들의 시작을 천천히 기록해가고 있었다. 목사는 성당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쌌고 손에는 해숙이 건넨 막걸리가 담긴 작은 병이 들려 있었다. 그 병은 마치 과거의 틀 안에서만 살던 그에게 전혀 새로운 감각을 일깨운 듯했다. 이해숙 자매님 참 이상한 분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인 것 같아져. 그때 해숙이 조용히 다가왔다.
들고 있던 소반에는 따끈한 고구마 빵이 담겨 있었다. 목사님, 죄송해요. 막걸리 괜히 드렸나 싶어서. 밤에 좀 속 안 좋으셨다는 말 듣고요. 목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속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낯설었달까요? 이런 기분 아주 오래전에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 기분 설렘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목사는 눈을 크게 떴다. 설렘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 오래된 단어였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절제와 신념으로 채워져 있었고 설렘은 늘 사치라고 여겼다. 이예숙 자매님, 저는요 늘 바른 삶만을 좇았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고 신 앞에서만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웃고 싶어요. 막걸리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평범한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해숙은 조용히 그의 손에 고구마 빵을 쥐어주었다. 저도 그랬어요. 평생 병간호하느라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야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침묵마저도 따뜻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천국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야 진짜 사람으로 만나는 듯한 순간이었다. 잠시 후 성당의 종이 울렸다. 저녁 기도를 알리는 소리였다.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해숙을 돌아보며 물었다. 혹시 자매님은 지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이곳이 좋아요. 당신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내가 나답게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목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런 게 행복이라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천국의 하루가 저물 무렵 해숙과 낙주는 조용히 센터장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얇은 팜플렛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환생을 신청한 이들을 위한 안내서였다. 그 첫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을 내려놓는 삶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엽니다. 센터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환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 없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화라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해숙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낙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다음 생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고통스러운 삶, 더 힘든 여정을 자청하며 그녀는 말했다. 다음 생에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로 와줄래? 그 말에 해숙은 가슴이 저며왔다. 그리고 그 말은 낙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엄마가 이제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야. 낙준은 그렇게 말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기억이 나한테만 남는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해숙은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기억이란 건 남는 사람의 몫이에요. 당신이 기억하면 그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억 때문이잖아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인연은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알지 못한 과거에서 당신을 도운 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굴 만나든 먼저 친절해야 해요. 그 순간 소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교회 앞에 서 있었다.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성당 안에는 목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목사님, 소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목사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랑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누구를 다치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겠지요.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전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손에는 꽃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사람 낙준.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 기억도, 그 감정도 모두 살아있었어요.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해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녀의 곁에 목사가 다가와 앉았다. 이예숙 자매님, 이곳에 오시고 나서 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전부였던 제 삶이 이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녀는 목사의 손에 따뜻한 빵을 건넸다. 그럼 우리 내일은 김치 담가봐요. 내가 잘하거든요. 그 순간 하늘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내려와 해숙의 어깨 위에 앉았다. 그리고 해가 천천히 지며 붉은 빛이 천국 전체를 감싸 안았다.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다시 피어난 감정. 잊지 못할 이름들, 남겨진 기억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사랑.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엔 또 어떤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피셜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